깜빡깜빡 치매인 줄 알았던 할머니. 3개월 만에 달라진 놀라운 이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어르신 계신가요? 예전엔 그렇게 웃음이 많으셨는데 요즘 들어 말수가 줄고 밤마다 뒤척이시고 약속도 자꾸 잊으시는 분 말이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한 어르신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 병은 단순한 우울함을 넘어서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변화를 선택했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 우울증에 숨겨진 신호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꿈 같았던 시작. 정순희 씨 가명입니다. 올해 68세이신 이분은 3년 전 아들 내외가 손주를 낳으면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그 감격,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며 달려오는 손주의 모습에 순희 씨는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 얼굴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지난 세월들이 이제는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손주의 웃음소리,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 이것이 바로 순희 씨가 평생 꿈꿔왔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순희 씨가 손주 아침을 챙겨주려 하면 며느리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려는 독립적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순희 씨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밥을 흘리면 순희 씨는 괜찮아 하며 닦아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스스로 배워야 해요라며 손주에게 직접 닦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돼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말투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방식이 틀린 건가?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2장 말하지 못한 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니 며느리와 사이를 나쁘게 만들 것 같았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게 어디야 좋은 거지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순희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순희 씨가 말수가 줄어든 것을 눈치챘지만 그저 어머님이 피곤하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들 역시 바쁜 직장 생활에 지쳐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쉬기 바빴습니다. 결국 순희 씨는 점점 더 자신의 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 이것이 바로 순희 씨가 느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차라리 혼자 살던 게 나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밤이 되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3장 끝없는 밤. 문제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잠귀가 밝았던 순희 씨였지만 요즘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낮에 며느리와 나눴던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되새김질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 표정이 안 좋아 보였을까?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시계를 보면 밤 12시, 1시, 2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 4시에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순희 씨는 더 깊은 생각에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맞나? 손주한테는 좋은 할머니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진 건가?
이런 생각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는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참았습니다. 오늘만 그런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불면의 밤은 일주일, 한 달, 두 달로 이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손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순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장, 무너지는 일상. 가장 큰 문제는 점점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친구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라는 핑계로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이해해줬지만 몇 번 반복되자 순이야, 너 요즘 왜 그래? 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거기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수업 후 차 한잔하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하기 싫었습니다. 가봤자 뭐해? 웃고 떠들기도 힘든데.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방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도 이제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한 페이지를 읽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식사를 보면서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는 배불러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안 드시네요. 입맛이 없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순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밥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몸무게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다이어트 했어? 많이 빠졌다라고 말하면 순희 씨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야윈 게 아니라 초췌해 보였습니다. 5장, 가장 무서운 신호.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아놓고 깜빡 잊고 안 나간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전화로 야, 어디야?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라고 하자 그제야 맞다 라며 황급히 집을 나섰지만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내가 왜 이러지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 유치원 가는 시간을 잊어버려서 며느리가 급하게 출근길을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일찍 나가야 해서 말씀드렸는데. 며느리의 말에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들었던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순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건가? 나 이제 정말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울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6장 작은 목소리. 순희 씨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의외로 손주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요즘 울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할머니가 운다고? 응.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나서 문 열어봤는데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순희 씨가 말수가 줄고 식사량이 줄고 모임에도 안 나가는 것을 단순히 나이 드신 거겠지 피곤하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순희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잠을 못 자.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해.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무서워.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겠어요. 내일 제가 휴가 내고 같이 갈게요. 하지만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괜찮아. 엄마,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며느리도 방으로 들어와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7장, 첫 번째 용기.
며칠 후 순희 씨는 아들과 함께 동네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예약이 한 달 뒤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던 며느리가 보건소에서 노인 정신건강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한 순희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다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순희 씨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에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희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즐기시던 활동들을 요즘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요즘은 그런 거 하기 싫어요.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새벽이요,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을 못 자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가족들과 대화는 어떠세요? 예전만큼 못해요. 말하기가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상담사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봤을 때 어르신은 지금 노년기 우울증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팔짱 우울증이라는 이름. 우울증이요? 그게 뭔가요?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상담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뇌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럼 치매는 아닌가요? 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어르신 좋은 질문이세요. 우울증과 치매는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둘 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상담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가역적이에요. 즉 우울증을 치료하면 기억력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죠. 또 우울증 환자분들은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걱정하시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희 씨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르신의 증상들을 봤을 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보여요.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상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노년기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해요. 65세 이상 노인의 약 11에서 1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여성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제 잘못인가요? 절대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거예요. 9장, 숨겨진 원인들. 상담사는 순희 씨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 며느리와의 미묘한 관계, 자신의 역할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어르신이 느끼신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오셨던 분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도 며느리라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것은 큰 변화예요. 거기에 손주 양육 방식의 차이, 집안일 하는 방식의 차이 등이 겹치면서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바로 여기 오신 거예요. 10장 회복의 길. 상담사는 순희 씨에게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우울증 치료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요. 첫째는 전문적인 상담 치료, 둘째는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 셋째는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그리고 어르신의 경우 가족관계 개선도 매우 중요해요. 순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우울증 약은 중독된다던데.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요즘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분께 약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의 경우 일단 상담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해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약물 치료를 고려해도 돼요. 첫 번째 과제, 수면 패턴 개선.
상담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잠은 가급적 피하시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침대에서 걱정하는 시간을 갖지 마세요. 만약 20분 이내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누우세요. 또한 이완요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잠자기 전 10분 정도 이 호흡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몸과 마음이 이완돼요. 두 번째 과제, 생각의 패턴 바꾸기. 상담사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와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을 때 순희 씨는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는 어르신이 쉬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며느리의 말에 담긴 진짜 의도를 알려면 추측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봐야 해요. 상담사는 순희 씨에게 생각 일기를 쓰도록 권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 활동량 늘리기.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중 하나가 바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담사는 순희 씨에게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복지관 요가 수업도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매우 중요해요. 우울증은 고립을 만들고 고립은 다시 우울증을 악화시켜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야 해요. 11장 가족과의 대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순희 씨의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상담실로 초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편하게 쉬셨으면 해서 그랬던 건데 어머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였네요. 정말 죄송해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분도 어르신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상담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님과 며느리분이 단둘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장을 보러 가도 좋고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좋아요. 그 시간에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또한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시간을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은 며느리분이, 저녁은 어머님이 맡는 식으로요. 서로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되 중요한 규칙들은 함께 정하세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희 씨가 할 수 있는 일과 며느리가 할 일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해요. 12장 작은 변화들. 순희 씨와 며느리는 상담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께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힘들었어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어디까지 제가 해야 하고 어디까지 어머님께 여쭤봐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었어요. 순희 씨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불안했어. 내가 괜히 나서서 너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머님, 전혀 부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할 때 순희 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게 맛있어요? 순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며 기뻐했습니다. 순희 씨는 손주를 돌볼 때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이렇게 하래 하면서 손주에게도 일관된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은 둘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가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순희 씨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13장 밤이 돌아오다. 상담사가 알려준 수면 위생 습관도 실천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침실로 들어가고 11시에는 불을 껐습니다. 잠자기 전 10분은 호흡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자 일주일 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나가자 신기하게도 산책 후에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산책길에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순희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말을 들을 때마다 순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야, 순희야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잖아. 미안해.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이제 괜찮아? 순희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우울증을 겪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할까봐 걱정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나도 몇 년 전에 그랬어.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작년에 우울증 약 먹었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희 씨는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4장 회복. 한 달이 지나자 순희 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반찬 정말 맛있네 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손주 유치원 시간도 까먹지 않고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재롱을 부리면 예전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 때도 예전에 순희 씨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3달 후 순희 씨는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노력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길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 길을 걸은 건 어르신이세요. 상담사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우울증은 재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르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힘들 때 참지 않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거예요.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순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3%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7명 중 1명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은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내가 참으면 돼. 병원 가면 애들한테 부담 주잖아.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체 건강도 악화시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우울증을 오래 앓으면 실제로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 충격적인 통계 뒤에는 치료받지 못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노년기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다라고 넘기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 예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음, 식욕이나 체중의 급격한 변화,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피로감과 무기력함, 무가치함이나 죄책감,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증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둘째,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희 씨의 경우처럼 노년기 우울증의 많은 경우가 가족관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 여러분, 부모님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면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으려고 함,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체중이 감소함, 자주 만나던 친구들을 안 만나려고 함,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새벽에 일찍 깨심, 예전에 없던 건망증이 생김,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심, 이런 신호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세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면 함께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셋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노인 정신건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노인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24시간 위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 이상. 사회적 교류,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여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균형 잡힌 식사,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취미 활동,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의미 있는 역할,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섯째, 회복은 가능합니다. 순희 씨처럼 적절한 치료와 노력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산책,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상담센터에 문의 한 번.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회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본인이 힘들어서 찾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걱정되어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은 쓸쓸하고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 쌓여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희 씨처럼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된 전문가들이 있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우울한 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닙니다.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